룰루아보 낭독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 번째 책은 욕망하는 식물입니다. 지은이 마이클 폴란, 환경운동가이자 미국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논픽션 작가입니다. 2010년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도 선정되었다고 해요. 식물의 시선으로 인간 세계를 조망하는 이 책은 인간이 식물을 통제하고 있다는 통념을 반박하면서 동시에 식물과 인간이 서로 얼마나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사과, 튤립, 대마초, 감자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25일 황소자리 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그럼 목차를 살펴볼까요? 서장 인간 꿀벌, 1장 달콤함의 욕망 사과, 2장 아름다움의 욕망 튤립, 3장 도취의 욕망 대마초, 4장 지배의 욕망 감자, 그리고 에필로그까지. 이번에 제가 낭독할 부분은 책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서장 인간 꿀벌입니다. 지금부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을 식물로 비유하자면 책의 씨는 내가 가꾸는 우리 집 정원에서 처음 뿌린 셈이다. 이 표현은 비유가 아니다. 실제로 씨를 뿌리면서 책은 시작됐다. 씨를 뿌리는 일은 즐겁다. 특별하게 신경을 곤두세울 일도 없어 전혀 힘들지 않다. 씨를 뿌리면서도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날은 5월의 어느 날이었고 오후였다. 만개한 사과나무 꽃에 꿀벌들이 제법 많이 모여 윙윙거렸고 나는 그 옆에서 씨를 뿌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나의 정원에서 인간이 하는 역할과 꿀벌이 하는 역할이 과연 다를까?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 이런 비교가 우습게 들린다면 그날 오후 내가 정원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을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어떤 특별한 식물의 유전자를 퍼뜨리는 것이었다. 굳이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파도 아니고 무도 아닌 감자의 유전자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꾸는 정원이라는 세계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행위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식물종이 장차 번성하고 또 어떤 식물종은 사라져야 할지를 결정하는 권력자가 바로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게다가 특별히 고른 감자라는 종을 선택하고 개발하고 개량한 정원사, 식물학자, 육종개발자, 그리고 생명과학자 등의 인간군이 등 뒤에서 줄을 지어 자신을 밀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문법에서도 이런 인간 중심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나는 작물을 심고 잡초를 뽑고 곡물을 수확한다. 이런 표현에서 우리는 세상을 주체와 객체로 나누는데 자연이라는 공간에서 대부분 그렇듯이 정원에서 주체는 인간이다. 하지만 그날 오후 나는 처음으로 이런 일반적인 생각이 과연 옳을까 의심을 품었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인간 중심 사고가 빚어낸 허구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다. 어쩌면 꽃에 꿀을 빨아먹는 꿀벌 역시 정원에서는 자기가 주체고 꽃은 객체라고 생각할지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이건 꿀벌의 착각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꽃이 꿀벌을 조종하여 자기 꽃가루를 옮기도록 한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지 않은가. 꿀벌과 꽃의 관계는 소위 공진화, 여러 개의 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화하는 일의 고전적인 사례다. 이런 공진화 관계에서 벌과 사과나무는 서로에게 이익을 줌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챙긴다. 벌이 사과나무 꽃을 방문함으로써 벌은 양식을 얻고 사과나무는 자기 유전자를 퍼뜨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 의식적인 선택이 굳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또한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 끝에 내가 심는 감자와 나 사이의 관계 역시 벌과 사과나무 사이의 관계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감자와 나는 공진화 관계였다. 이 관계는 인간이 농경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1만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수없이 이어진 시간 동안 향기와 형태가 꿀벌에게 선택되었던 사과꽃과 마찬가지로 감자의 크기와 맛 역시 긴 세월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인간에게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꿀벌이나 인간은 모두 자기 나름의 선택 기준을 가지고 있다. 꿀벌은 대칭형과 달콤함이 기준이고 인간에게는 감자의 무게와 영양 성분이 기준이다.
그런데 인간이나 꿀벌이 진화 과정에서 자기의 욕망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들이 감자나 꽃과 맺는 공진화 관계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는다. 식물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심사는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듯이 자기 종을 보다 많이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식물은 온갖 시행착오 끝에 자기 종을 퍼뜨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동물을 유혹해서 이용하는 것임을 터득했다. 이 동물이 꿀벌이든 인간이든 식물에게는 별 차이가 없다. 단지 그 방법은 동물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때 동물은 자기의 욕망을 인식할 수도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식물로서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동물의 욕망을 가장 잘 자극하는 꽃과 감자가 열매나 식용줄기를 많이 내고 또 유전자 확산이라는 근본적인 활동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그날 나는 감자를 심던 정원에서 또다시 다음과 같은 의문에 사로잡혔다. 내가 감자를 심겠다고 한 것이 과연 내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나의 결정일까? 아니면 감자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조종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까? 사실 둘 다 맞다. 도로개에 소개된 감자의 울퉁불퉁한 매력이 나를 유혹하던 그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한다. 그때 감자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내가 느낀 것은 버터처럼 노란 속살의 유혹이었다. 물론 이것은 아주 사소한 사건이었다. 감자와 나의 만남이 그 어떤 공진화의 결과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화는 사소하고 무의식적인 사건들이 무수하게 겹쳐지면서 이루어진다. 감자의 진화 과정에서 보자면 내가 1월의 어느 날 저녁 감자 사진이 실린 6종 도록을 본 것도 이런 무수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5월의 그날 오후 정원이 갑자기 새롭게 보였다. 정원이 나의 눈과 코와 혀에 제공하는 온갖 기쁨들을 나는 그때까지 아무런 목적이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였다. 식물들은 그냥 그대로 객체로서 수동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늘 내 욕망의 객체로만 생각했던 정원의 식물들이 사실은 나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직접 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대신 수행하게 만드는 주체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일 정원 너머의 세상도 이렇게 바라본다면, 즉 자연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를 완전히 바꿔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책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도다. 사과와 튤립, 대마초, 감자라는 4종류의 식물들, 그리고 이들의 운명을 우리 자신의 운명과 연관지으려는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한다. 이 책의 주제를 보다 폭넓게 말하자면 인간과 자연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나는 이 주제를 식물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참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4가지 식물들은 소위 인간에게 길들여진 식물종들이다. 길을 들였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 인간이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길들인다고 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인간의 일방적인 주도권을 떠올리지만 이 과정이 실은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교묘하게 선택한 진화의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 지난 1만 년 동안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인간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옷감을 제공하고 황홀하게 만드는지 등을 고심해온 이 식물들은 자연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진화에 성공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소나 감자, 튤립, 개 등을 우리는 대개 특별한 생물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길들여진 종들은 야생종에 비해 사람의 관심을 덜 받는다. 진화는 상호 의존성을 높이치지만 인간은 여전히 독립성을 높이친다. 여우가 개보다 더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미국에 현재 존재하는 개는 약 5천만 마리인 반면 여우는 1만 마리뿐이다. 그렇다면 개는 자기의 생물학적 조상인 여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생존법을 터득한 것일까? 개가 알고 있는 확실한 것, 다시 말해서 개가 우리 곁에서 1만 년 동안 진화를 해오면서 터득한 확실한 내용은 우리 인간에 관해서였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우리의 감정 상태가 어떠하며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개는 자기들 유전자 속에 빠뜨리지 않고 입력했다. 이것이 바로 개가 선택한 치밀한 생존 전략의 한 부분이다. 만일 개의 유전자 정보를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으리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식물을 동물만큼은 대단하게 치지 않는다. 하지만 사과와 튤립, 대마초, 감자의 유전자에도 인간에 관한 정보가 풍부하게 담겨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전자 정보와 각각의 식물들이 인간을 꿀벌처럼 이용하기 위해 개발한 놀랍도록 정교하고 독창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만 년이라는 세월 동안 공진화를 거쳐온 이들의 유전자에는 자연적인 정보뿐 아니라 문화적인 정보도 풍부하게 담겨 있다. 검처럼 가늘고 예리한 상아색 꽃잎의 튤립 유전자에는 벌이 아니라 오스만 튀르크인의 눈을 사로잡을 가장 확실한 방법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우리는 그 시대 미의 기준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러셋 버뱅크 감자의 유전자에는 산업사회의 먹이사슬 그리고 완벽한 황금빛 프렌치 프라이에 대한 우리의 입맛을 설명해줄 정보가 담겨 있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생물의 품종 개량에서 특수한 형질을 지닌 것만을 가려서 교배하여 그 형질을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인 인위 선택을 통해 작고 독성이 있는 한 식물의 뿌리옥을 통통하고 영양소가 많은 감자로, 또 작고 변변찮은 야생화를 키가 크고 화려한 튤립으로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이 식물들이 우리 인간을 바꾸려고 했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나는 이 책의 제목을 욕망의 식물학이라고 정했다. 이 책의 내용이 사과와 감자, 튤립, 대마초라는 4가지 식물 그 자체뿐 아니라 우리가 이 식물들과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인간의 욕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설정한 전제는 인간의 욕망도 빨간색에 대한 벌새의 이끌림이나 진딧물이 분비하는 달콤한 즙에 대한 개미의 이끌림과 마찬가지로 자연사의 한 부분을 형성한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과즙을 좋아하는 것이나 벌새와 개미의 이런 취향이 같은 맥락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 책에서 인간의 삶 속으로 편입하려 애쓰는 식물들의 사회사를 파헤칠 생각인데 이 작업은 이들 식물이 진화를 거치면서 자극하고 또 충족시켜온 인간의 4가지 욕망에 대한 자연사를 탐구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나는 감자가 유럽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으며 또 대마초가 서구에서 낭만주의 혁명에 어떤 불을 지폈는가 하는 문제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관념들이 이 식물들의 모양과 맛 그리고 정신적인 효과를 어떻게 변형시켰는가 하는 문제에도 관심이 간다. 공진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관념은 자연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사실 안으로까지 침투했다. 이 책에서 다룰 인간의 4가지 욕망은 달콤함, 아름다움, 황홀함, 그리고 지배력이다. 사과를 통해 달콤함을, 튤립을 통해 아름다움을, 대마초를 통해 황홀함을, 그리고 감자를 통해 지배력을 각각 살펴볼 참이다. 감자는 특히 길들이기에 관한 인간의 오랜 기술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내 정원에 심고 관찰했던 유전자 변형 감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 4가지 식물은 위에서 말한 4가지 욕망,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먼 옛날 꽃을 통한 유혹이 진화의 전략으로 등장한 순간 이후 꽃은 아름다움에 관한 관념을 세계에 퍼뜨렸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뇌가 기쁨과 기억, 심지어 초월성까지도 관장하는 체계를 작동할 때 열쇠와 같은 기능을 하는 화학물질들을 여러 식물들이 만들어내는데 이런 식물이 없었다면 황홀감에 대한 욕망은 인간에게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길들이기는 단지 감자의 통통한 덩이줄기나 온순한 양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 인간과 식물이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낯설고 경이로운 현상이다. 세상에는 인간 상상력의 발달사, 미학과 종교,
심지어 철학의 발달사도 있다. 이 같은 역사 속에서 이 평범한 식물들이 수행했던 역할을 드러내는 게 이 책을 쓰는 목적 가운데 하나다. 식물은 인간과 무척 다르다. 그래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복잡함과 정교함을 온전하게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식물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진화의 길을 걸어왔으며 또 생존 전략을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해왔다. 인간이 식물보다 더 진보했다고 말을 하려면 진보라는 개념을 어떤 개념과 가치로 판단하는지 먼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우리는 보통 목적 의식성이나 도구와 언어의 사용 등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것은 인간이 이 방향으로 진화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 관해서는 확실히 식물보다 더 진보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식물이 진화를 해온 방향은 인간이 진화해온 방향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식물은 자연 속의 연금술사다. 이들은 물과 흙과 햇빛을 수많은 소중한 물질로 바꾸는 마법사다. 이런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 심지어 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어떤 것들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다. 인간이 의식성을 다듬고 두 발로 걷는 법을 배울 때 식물은 자연 선택 과정을 거치면서 빛을 양분으로 바꾸어 놓는 광합성이라는 기술을 개발했다. 인간이 모방할 수 없는 화학 체계를 완성한 것이다. 식물이 화학과 물리학 분야에서 이룩한 업적들이 인간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식물에서 추출한 온갖 종류의 화학물질은 감각기관을 자극해 고통이나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기도 하며 또한 해를 입히기도 한다. 정신을 맑게 하기도 하고 잠들게 하거나 황홀하게 하기도 한다. 어떤 물질은 인간의 의식 상태와 내용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깨어있는 인간의 뇌에 꿈을 심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식물은 왜 이런 화학물질을 만들어야 했을까?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갔을까? 왜 이런 물질을 만드는데 소중한 에너지를 써야 할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우선 외부의 적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자연 선택 과정을 통해 습득한 능력으로 식물이 생성하는 화학물질들 가운데 매우 많은 것들이 다른 생물체가 자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치명적인 독과 악취, 흥분제 등을 동원해 자신을 약탈하려거나 짓밟으려는 다른 생물체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식물의 경우 이들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은 방어용이 아니라 유인용이다. 다른 생물체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충족시킴으로써 그들을 끌어들인다. 식물이 화학물질로서 다른 생물체를 쫓기도 하고 끌어들이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동물처럼 위치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는 실존적인 조건에 있다.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식물은 자기를 덮치는 다른 생물체의 공격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외부의 도움 없이는 자기 영역을 넓힐 수도 없다. 1억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식물들은 무려 수천 가지나 되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동물들이 자기 유전자를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것은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획기적인 일이었다. 속시식물이 나타난 것이다. 새로운 식물종인 속시식물은 화려한 꽃을 피우고 많은 씨앗을 만들어서 꽃을 보고 몰려온 동물들이 자기 씨앗을 퍼뜨리도록 했다. 진화가 더욱 진행되면서 씨앗의 형태는 동물의 털에 잘 달라붙도록, 꿀벌이 찾아올 때 다리에 꽃가루를 묻힐 수 있도록 향기와 형태가 바뀌었다. 또 도토리를 만들어서 다람쥐가 이 씨앗을 이 숲에서 저 숲으로 옮기게 유도하는 한편 가끔 다람쥐가 땅에 묻은 도토리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심지어 진화 자체도 진화한다. 1만 년 전 식물의 다양성의 파도가 또 한 차례 세상을 덮었다.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농경의 발명이라고 부른다. 이때 한 무리의 속시식물은 동물을 활용하는 전략을 일부 수정하고 보충해서 특정한 하나의 동물종을 집중적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이 동물종은 두 발로 어디든 걸어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서로 나누기도 하는 종이었다. 그것은 인간이었다. 식물은 인간을 이용하겠다는 매우 영특한 전략을 채택했다.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이동을 하고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전략이었다.
이렇게 해서 밀이나 옥수수와 같은 식물이 등장했고, 이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숲을 베어내도록 자극해서 자기들이 자리 잡을 공간을 마련했다. 그리고 또 꽃이 등장해 아름다움이 모든 문명의 핵심적인 가치가 되도록 만들었다. 어떤 식물은 강한 마력과 유용함과 맛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씨를 뿌리고 넓은 지역으로 퍼뜨리고 나아가 찬양하도록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이 책도 식물의 그런 전략과 의도에서 따라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은 식물이 나에게 이 책을 쓰도록 부추겼다는 뜻이다. 꽃이 벌을 부추겨서 자기를 찾아오도록 만들듯이 진화는 인간의 의지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의에 따르면 진화는 거의 무의식적이고 목적의식성이 없는 과정이다. 모든 생물에게 다 그렇듯이 진화는 어떤 생물종이 온갖 시행착오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자기 종을 우월하게 만드는 것이다. 때로는 어떤 종이 보여주는 적응력이 워낙 뛰어나서 목적의식성이 개입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개미가 자기 정원에 식용균류를 재배한다든가 낭상엽 식물이 자기 잎을 썩은 고기로 바라보도록 파리를 설득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그런 예다. 하지만 이런 특성이 매우 교묘하다는 것은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일 뿐이다. 자연 속에서 드러나는 계획이나 의도는 자연 선택에 따른 우연한 사건들이 중첩된 것일 뿐이다.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 역시 너무 아름답고 효율적이라서 목적의식성이 만들어낸 기적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은 자연 속에서 자기가 차지하는 역할을 과대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활동들은 사실상 자연이 보기에는 그저 사소하고 우연한 일들일 뿐이다. 어떤 종의 위기가 다른 종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진화라는 커다란 강물로 들어가는 아주 작은 실개천이다. 우리가 구사하는 문법으로는 세상이 능동적인 주체와 수동적인 객체로 나뉘지만 공진화의 모든 관계에서는 객체가 주체인 동시에 주체가 객체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자면 농경이라는 것도 풀이 나무를 이기려고 사람을 이용해 나무를 베어내게 만드는 전략이라는 새로운 정의가 가능하다.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쓰면서 자기가 세운 자연 선택이라는 탁월한 개념을 어떤 식으로 세상에 내놓는 게 가장 좋을지 고민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호기심을 유발하는 전략을 세웠다. 자기가 세운 새로운 이론을 설명하는 것에서 풀어나가지 않고 우선 사람들, 특히 영국의 정원사들이 쉽게 관심을 기울일 만한 주제를 책의 앞부분에 배치했다. 종의 기원의 제1장을 인위선택이라 불리는 자연선택의 특이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채웠던 것이다. 여기에서 인위라는 단어는 길들여진 생물종이 나타나는 과정을 지칭하기 위해 다윈이 만들어낸 관념이다. 가짜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공이라는 의미였다. 인간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뜻이다. 사실 코커 스패니얼과 같이 이종 교배를 통해서 생긴 생물종을 가짜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다윈은 제1장에서 코커 스패니얼을 포함해 몇몇 길들여진 생물종을 설명하면서 이 각각의 종이 보여주는 특성은 매우 다양한데 이 특성들 가운데서 몇몇을 인간이 의도적으로 선택해 다음 세대에 다시 나타나도록 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그는 또 길들이기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인간의 욕망은 자연이 자연 속에 잘 적응하는 종들을 선택하고 또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종을 이끌어내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어느 경우나 진화의 규칙은 같다. 그러나 다윈은 바다 거북이의 예를 드는 것보다 월계화의 예를 드는 게 그리고 갈라파고스보다는 영국의 정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훨씬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종의 기원이 출간되고 많은 세월이 흐르자 자연 선택에서 인위 선택을 구분한 그의 선명한 이론과 발상은 퇴색됐다. 과거의 인간은 인위 선택이라는 상대적으로 좁은 영역 안에서 의지와 목적 의식성을 관철시켰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자연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부터는 어디까지가 인간의 손길이 닿은 정원이고
어디부터가 순수한 자연인지 파악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렵게 되었다. 우리는 과거 다윈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화를 이끌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변화 그 자체도 어떻게 보자면 인위적이다. 오늘날 적자로 불리는 많은 생물종들은 인간이 가장 강력한 진화의 주제자로 떠오른 오늘날의 세상에서 나름대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인위 선택은 과거의 자연 선택이 배타적인 원칙으로 지배하던 공간으로 진입한 후부터 자연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보다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우리가 보통 야생의 서부니 서부 미개척지라고 부르는 지역조차 흔히 생각하듯이 인간의 영향력으로 때가 묻지 않고 완벽하게 순수한 적이 없었다. 조니 애플시드라는 별명의 존 체프먼이 서부 개척지를 돌면서 사람들에게 사과씨를 나누어주고 사과를 심기 시작하던 때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모호크족이나 델라웨어족이 오하이오의 미개지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그리고 야생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생물의 유전자까지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첨단 과학 등으로 인해 그런 지역에 대한 꿈조차도 더는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태만 때문에,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의도 때문에 모든 자연이 길들이기라는 과정 안에 포섭됐다. 인간의 문명이라는 허술한 지붕 아래로 편입된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야생의 동식물도 생존을 위해서는 인간이 만든 문명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앞으로 자연의 성공 사례는 판다나 흰 표범보다는 사과에서 찾아야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판다나 흰 표범에게 미래가 있다 하더라도 이 미래는 인간의 욕망을 전제로 할 것이다. 이상한 현상이긴 하지만 현재 이들은 인간의 인위 선택 덕분에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았다. 오늘날의 세상은 우리 인간이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들과 함께 미지의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세상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세상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책을 끊임없이 넓어지는 다윈의 인위선택 정원에서 날아온 빠른 우편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책의 주인공은 넷이고 이들은 인위선택의 정원에서 놀라운 성공 사례를 일궜다. 식물 세계의 개와 고양이 혹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공한 네 종의 길들여진 식물은 우리 인간에게 매우 친숙한 존재다. 또 우리 일상에 너무도 깊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들을 순수한 의미의 자연의 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왜 이런 혼란과 착각이 나타났을까? 단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길들여진 이라는 말은 이들이 문명의 지붕 아래로 들어왔다는 뜻을 담고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집과 지붕이라는 비유는 이들이 원래 있던 자리, 즉 자연을 떠났으며 아울러 자연은 문명 바깥에서만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는 암시를 강하게 풍긴다. 하지만 이것은 상상력의 부족이 낳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연은 바깥에 있는 어떤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바로 이 공간에도 존재한다. 사과와 감자에 있고 정원과 부엌에 있으며 심지어 튤립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대마초를 피우며 황홀경에 도취되는 인간의 뇌 속에도 있다. 장담하지만 우리가 야생에서 자연을 발견하는 것처럼 위에 언급한 네 종의 식물에서 자연을 발견할 수 있을 때 복잡하고 모호한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차지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다. 사과, 튤립, 감자, 대마초를 선택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이들이 길들여진 식물종의 핵심적인 네 유형인 과일, 꽃, 식량, 마약을 대표한다는 게 중요한 이유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들을 모두 심고 재배해왔기 때문에 나로서는 어느 정도 친숙한 대상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굳이 이들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풀어놓을 이야기 보따리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이어질 각 장은 여행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행은 내 정원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잠시 멈추기도 하고 끝나기도 한다. 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 한때 튤립을 황금보다 더 비싸게 사고 팔았던 17세기의 암스테르담과 유전자 공학을 이용해 새로운 종의 감자를 개발한 세인트 루이스의 어느 연구소와 다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와
튤립에 비하면 아름다움이 한참 떨어지는 대마초꽃이 황금보다 비싸게 사고 팔리는 현장을 둘러본다. 아이다호에 있는 감자 농장에 가고 도취 효과를 주는 식물들을 향한 인간의 열정을 따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오늘날의 신경과학 영역을 어슬렁거리기도 한다. 진짜 조니 애플씨드를 찾아서 오하이오의 중부 지역을 흐르는 강 하류로 배를 젓기도 한다. 또 이들 네 가지 식물과 우리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를 밝히기 위해 사회사, 자연사, 신문, 전기, 신화, 철학, 회고록 등의 다양한 렌즈를 동원하기도 한다. 이 이야기들은 사람과 자연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해왔다. 소위 인간이 자연과 맺는 관계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 등장하는 인간은 오랜 세월 경외심이나 신비로움 또는 부끄러움이라는 깊은 계곡 너머에 있는 자연을 보아왔다. 그런데 이야기가 바뀌어도 자연은 여전히 멀리 떨어진 곳에 존재한다. 이들 이야기 속에서 인간은 자연에 대항해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낭만적이고 감동적으로 자연과 하나가 되기도 한다. 또 최근에 일어난 현상을 보자면 인간이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자 자연이 이런 인간의 행위를 재앙으로 심판하기도 한다. 이런 세 유형의 이야기는 모두 한 가지 관념을 전제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에서 벗어나 자연 바깥에 존재한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이 관념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좀처럼 떨쳐내지 못한다. 이 책에서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색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온갖 생물종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거대한 상호 이해의 거미줄 속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음을 독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게 이 책의 목적이다. 독자가 이 책의 마지막 쪽까지 다 읽은 뒤 외부에 존재하는 또한 내부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그래서 길가에 선 사과나무나 탁자 위에 놓인 튤립 한 송이를 바라볼 때 그것들이 낯설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나의 바람이다. 이 식물들을 우리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이해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 인간은 다른 생물종이 품고 있는 의도와 욕망의 객체가 될 수도 있고 다윈의 정원에 나타난 새로운 종류의 꿀벌일 수도 있다. 영리하지만 때로는 부주의하고 또 놀라울 정도로 이타적인 꿀벌. 이 책이 바로 이 꿀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하기 바란다. 안녕하세요. 룰러브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폴란의 욕망하는 식물 중에서 서장 인간 꿀벌을 읽어봤습니다. 인간과 동식물의 공진화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사람이 특정 개체를 선택해서 길들이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 세계의 중심이 꼭 인간인 것만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룰라바 낭독회를 시작할 때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보카도 나무들이 나오는 채널에서 여는 낭독회인 만큼 제목에 아보카도가 들어가거나 식물과 관련된 서적을 한번 읽어보자 결정하고 책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세상과 식물에 대한 저의 생각이 굉장히 좁고 얕았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낭독회에서 다시 만나요.